네, 일단은 저희 이제 사실 과제를 이런 거를 기말 과제로서 수행을 했었고요. 음, 이제 보면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오존, 그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먼저 1월 달 비록 이제 전년도 데이터를 하면은 너무 이게 오래 시간이 렉이 걸려서 이제 1월 달 한 달만 가지고 했지만은 보시면 이제 위클리 에버리지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일, 그 다음에 시간별로 이거를 평균을 내서 히트맵을 찍어 본 건데요. 예를 들면 이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낮 동안 낮 시간 12시 근처로 해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보통 두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주말에 진하게 나오는 데이터, 다른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진하게 나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낮 동안 진하게 나오는 데이터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황산화물, 그 다음에 오존 이런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낮 동안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날씨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제 날씨라던가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날씨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낮 동안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요. 특히 오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즘에는 사람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떤 환경 오염에 의해서 자외선 같은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낮 시간 동안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좀 특이한 것 중에 이 월요일, 화요일에 특이하게 밤에 오존이 많이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음. 이거는 제가 이게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 사례로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나오고 왜 이럴까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뭐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밤 사이에는 좀 대류 활동이 적어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존이 날아가는데 밤에는 좀 공기가 안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 이거는 제가 몰랐던 건데 뭐 사실 정보 시각화를 하는 이유죠. 정보 시각화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음,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그렇죠. 목적이 있는데 이제 잘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 질소산화물이랑 일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거 그 오염 물질들인데요. 보시면 둘 다 주말에 아주 진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거든요. 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낮 동안에는 거의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걸로는 이제 생각보다 주말의 정의가 여기 불금이 많다는 사실. 정작 일요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제 낮까지가 제일 이제 일산화탄소가 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봐서 이것도 인간에 의한 역할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출퇴근 시간 이런 것과는 관련이 적고요. 왜냐하면 배기가스라는 거는 질소산화물이지 사실 미세먼지에는 그렇게 크게 막 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어를 많이 구워 먹어서다. 아하, 네, 그런 이야기가 어, 있었는데 어, 이게 마침 1년 데이터라 가지고요. 어, 2020년도 설 연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1월 24일부터 26일이고 27일이 대체 공휴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진짜냐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회색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이 그래프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간이 아래쪽에 있고 그냥 시간별로 그래프를 누적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래프들을 보면은 다 그냥 평범하게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독 이 미세먼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석 하루 전날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보통 이제 낮 동안에 올라갔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변화가 없이 일관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밤까지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걸 데이터가 있고 추석 당일이 되면은 이제 그 올라갔던 데이터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오히려 낮 동안에 데이터 수치가 내려가는 이런 특이한 것을 보여줘가지고요. 혹시 이게 추석 전날에 음식한다고 이런 영향이 있다가 추석 딱 땡, 아니 추석이란다. 설날 딱 땡 하고 나니까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그 다음 말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쭉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낮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경향성은 똑같이 이제 낮에 조금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2019년 추석도 한번 보고 2018년 추석 그때 데이터를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 여기는 시각화기 때문에 이런 좀 재밌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러는 건데 어, 실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그냥 밝혀졌어? 마침 어, 우연스럽게도 데이터가 어, 사실 여기 이 그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보면 전체 데이터인데요. 정말 우연스럽게도 어, 이게 미세먼지 데이터가 높게 나오다가 딱 추석 당일을 기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음. 떨어져서 쭉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게 되는데 추석 이거랑 시기가 좀 연휴에 겹치면서 어, 네, 겹치면서 좀 그런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언급드린 내용이고요. 아니 그런 다른 생각을 해보면 그 추석이라고 하는 게 명절이 길잖아요. 길고 연휴가 길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연휴를 보낼 때 그동안 밀린 거라든지 마무리 다 해놓고선 잔업도 막 하고 그다음에 일을 딱 끝내면 그다음에 추석 연휴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 구워 먹고 뭐 그거는 그냥 한 얘기인 것 같고 일을 안 하잖아요, 일단. 네, 추석 전까지 열심히 정말 하고 그다음에 딱 떠나고 그다음 며칠 동안 일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아무래도 좀 안 돌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음. 정확히는 이제, 추석이란다. 계속 설날이 아, 27일 설날이지. 날, 27일 날 이제 음.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에, 에. 27일 날 데이터가 확 떨어지고 나서, 27일까지 계속 떨어지고 나서, 27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전체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음. 마침내 31일, 음. 31일 이때가 되고 2월 1일이 넘어가고 나서야 월요일이죠.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근데 화요일 또 그렇게 출근할 때죠. 말씀하시기에는 2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인데 이게 어.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기 뭐야 그 자동차 타고 또 이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보통 이제 국내 요인이랑 음. 해외 요인이랑 합쳐서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이 부분에서 사실은 1월 달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여튼 이것만 지금 가지고는 논할 알 건 수는 아니야. 없는데, 지금 논할 거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네, 이제 그
D3.js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네, 거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 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만 지금 뭐 분석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플랫폼에도 D3.js 쓴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저희, 거? 저희, 네. 아, D3.js가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시각화 차트에, 저기 차트 D3.js. 그릴 때 거기 그렇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어,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자,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을 하면 지금 히트맵을 저렇게 요일과 그다음에 날짜로 X축, Y축을 그렇게 해서 보여준 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D3.js의 모듈이겠죠, 이게. 그죠? 네네. 그걸 썼지만 흰맵이 그냥 이렇게 그 요일하고 그다음에 날짜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니까는 훨씬 더 인사이트를 주기가 좋네요. 이 부분, 이 흰맵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기간과 강조 기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차트 두 개, 밑에 두 개, 좋아요. D3.js 오피셜 사이트 들어가 봤죠? 네. 음, 네, 그거. 네, 여기에 examples, 메뉴 examples 한번 봐봐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차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소셜 우리 사이트도 요 것들을 또 참조를 했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에 넘겨줄 때 제이슨 형태로 넘겨주죠, 보통. 데이터를요. 예. 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SV에서 바로 올렸거든요. 아하, CSV에서 바로 그냥 올렸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D3.js에서 제이슨과 똑같은 형태로 취급이 됩니다. D3.js에서 CSV를 열고 거기 그 형태에서 CSV니 그 콤마 세퍼레이트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표출했다 이거지. 네, DC.js 안에 이제 제이슨으로 읽어오는 방식이랑 CSV로 읽어오는 방식이랑 음, 뭐 그 외에 뭐 텍스트로 읽어오는 방식이랑 뭐 다양한 음,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음, 그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음, CSV 형태로 그대로 가게 해도 된다. 음,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차트에서 이제 그 DB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뷰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음, 뭐 그러니까 CSV라는 거는 이제 파일이고 저희 뭐 차트 생성할 때 이럴 때는 CSV에서 뽑아서 쓰지만 저기 차트 시각화하는 쪽은 저희가 거의 DB에서 뽑아가지고 스프링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이슨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 그러게 일단 하여튼 제이슨 쪽으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가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네. 클릭 이벤트를 통해 클릭했을 때 서버 쪽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이든 CSV든 그 메모리 상에서만 필터링하고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유저 이벤트 드리븐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어, 한다는 거죠. 서버 단으로 가서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그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확인해 보면 아마 서버에서 그냥 데이터를 요청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요청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는 각자 클라이언트에서 다 가공해서 그냥 보여주고 뭐 새로 고침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새로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마 개발이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럴 겁니다. 그게 그런 구조가 맞고요. 그랬을 때 제이슨의 형태가 음, 그 다루기 좋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XML 형태로 보내줬거든. 아, 네. XML 형태로.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렇게 그 A라는 바디에서 그러니까 A라는 소스에서 B라는 소스로 데이터를 전달을 할 적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XML 형태였죠. 그러다가 지금 제이슨 형태로 좀 많이 넘어가는 형태인데, 음, 제이슨 형태가 더 좋다고 하는 게 그 포맷은 비슷한데 제이슨은 그 묶는 게 컬리 브레이켓으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넣고 콜론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그 네트워크 타고 넘어갈 때 그 데이터의 포맷이 바이트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XML은 태그 형태고 태그 형태 열고 닫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BOK 좋은 점은 익스텐서블 마크업 랭귀지니까 개발자나 유저들이 이 태그를 HTML과 다르게 태그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포맷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정의를 하고 그 정의대로 서로가 갖고 있으면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XML인데, 사실은 제이슨하고 똑같긴 하지만 XML이 더 동일한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 태그가 더 바이트가 더 많이 들어가죠. 얘는 컬리 브레이켓 열고 닫고로 끝내기 때문에 제이슨 형태가 훨씬 더 짧게 데이터 블럭을 짧게 패킷이죠. 그것을 던져줄 때 훨씬 더 짧게 보내줄 수 있어서 큰 데이터일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경우에는 차이가 그래도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많이 간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브라우저 쪽에서도 파서가 XML이나 제이슨 파서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파싱 다 되거든요. 그래서 예, 가능하다. 그래서 시각화를 그런 구조로 서버 단에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갖고 온 결과를 제이슨으로 트랜스포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던져주고 클라이언트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유저의 이벤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받아서 화면에 표출해주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버에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만 그때 가서 다시 또 데이터를 받는 그런 형태다. 우리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이트도 그렇게 만들었을 그렇게 주문을 했지만 그렇게 돼 있는지는 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뜨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 저는 생각이 제가 음, 이쪽을 만들면서 제일 음, 이제 참 좋은 기능이지만 음, 한 가지 이제 당했다고 느꼈던 게 음, 음, 제가 이거를 한번 시각화해 봤을 때 이제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네, 얘가 코드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캐시에 넣어놓고 안 받더라고요.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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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드 수정하고 다시 올려가지고
실행을 시켜도 얘는 감감무소식이고 코드 수정이 반영이 안 됐나 이러고 보고 있으면은 어, 그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원인이 알고 뭐야? 보니까 아예 네트워크 수준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리프레시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음, 그게 캐시라고 하는 애가 그게 맹점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도 그렇고 뭐 여기 소스 코드도 그렇고 이게 그런 부분이 사실 오히려 장점이죠. 잘 되어 있는 점인데 그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뭐 다르게 하면 캐시 아키텍처가 그렇게 좀 뭐 일관적이진 않을 텐데요. 네, 어, HTML을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음, HTML이 바뀌면 무조건 리프레시를 해주고 음, 이 HTML 안에 있는 어떤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온다던가 CSS 이런 스타일 파일을 불러온다던가 할 때 음, 이제 아마도 이름을 기준으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으면은 음, 이미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는 캐시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음, 무시하고 음,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 고침해 보면은 지금 보면 스타일 시트 이런 것들은 거의 안 가져왔거든요. 여기 엘리먼트에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가져오지 않고 음. 이쪽 이쪽 기술도 재밌어요. 클라이언트 쪽에. 그 다음에 그 D3.js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그런 어떤 분석하는 데의 차트들은 많이 써요.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오픈 소스니까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냥 홈페이지 외 비즈니스 차트라든지 대시보드 만드는 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트들을 요즘 그 좋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웹 디자이너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면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 주고 사가지고 바로 그거를 이제 개발자가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웹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로 디자인하는 것까지 개발자가 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 웹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사갈 수 있게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어, 그거를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알려줄게요. 잠깐만. 우리 잠깐만요. 트렐로에 우리 플랫폼 쪽에 이쪽 말고 플랫폼 쪽인데 플랫폼 쪽에 최근에 내가 좀 올린 것 중에 웹 개발 참고 자료에 보면 어 아니 리스트 5월달 말고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리스트에 웹 개발 참고 자료 여기 쭉 이제 들어가면 웹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데 있죠. 밑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 웹 페이지 템플릿. 예. 그거 클릭하면은 과거에 서치했던 것들인데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래요? 여기 보면 테마 포레스트 넷이라고 있어요. 테마 포레스트 넷. 예. 요 사이트인데 요 앞부분만 해놓고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뒤에 거는 지우고 URL을요. 예. 테마 포레스트 넷이라는 이 사이트 엔바토 마켓이라고
여기가 바로 그 웹 디자이너들의 어떤 작품을 어, HTML 그다음에 그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이커머스 뭐 웹 워드프레스 테마 사이트 템플릿 어, 정말 좋은 작품들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 사가요. 라이센스 사서 개발자가 바로 그 홈페이지 테마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 그 개발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좋아요 순위하고 그다음에 그 랭킹 순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갔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좋은 것들은 뭐 거의 뭐 여기도 뭐 대박이 있는데 좋은 작품들 몇 개 한 그 몇 개만 좀 가지고 있으면 개발자 입장에서 정말 멋진 사이트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야 이건 뭐 전문가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이트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들을 잘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D3.js의 그 차트들은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그 시각화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빅데이터 분석에 포커스 돼가지고 정말 멋진 차트들이 있고 여기는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 D3.js는 사실 요 안에 하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예, 정도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얘는 HTML, CSS 그 다음에 어, 자바스크립트를 다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이제 웹 디자이너 플러스 그 코더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이벤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런 것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행에 보면은 정말 멋진 작품들이 있고요. 이 중에 내가 사놓은 그 템플릿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지금 내가 찾아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디자인까지 다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다 어느 정도 몇 개,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구매하면 돼요. 예,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HTML이나 그 다음에 CSS 구조라든지 거기에 이제 박스 구조, 박스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얘네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음, 나도 살펴보니까 과거에 이게 여기 보시면 카피라이트 2017 3월 24일 이렇게 돼 있죠. 칠판에 내가 2017년 3월 달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건데 프론트엔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파이썬 R, 그 다음에 MySQL, 몽고DB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여기 SNS라고 되어 있잖아요. 점점점. 이게 지금의 구조의 오리지널 이때 구상을 칠판에 그렸던 거고 이때 SNS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이나 R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 NoSQL DB인 몽고DB나 MySQL에 저장시켜 놓고 그거를 스프링 자바 쪽과 연동을 해가지고 서버 사이드 쪽에 테크놀로지 톰캣 위에다가 ASP, PHP, JSP, Node.js,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자바니까 JSP를 기반으로 해서 가져가되 클라이언트 쪽에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 jQuery.js, AngularJS 이런 것도 써요.
여기서 이제 연동을 할 때 HTML, XML, JSON으로 왔다 갔다 게시나 포스트 방식으로 HTT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요때 이제 그 비동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도 필요해요. 이게 AJAX라고 하는 건데 이거 들어봤어요? AJAX. 아, 네, 들어봤죠. 그래서 이 AJAX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구현한 것 중에 히트 친 게 결국 페이스북이거든요. 예, 에이작스의 테크놀로지로 비동기식으로 여기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 전체가 이 세로 고침하지 않고 일부 부분이 바뀌는 형태를 구현하고 싶을 때 비동기적인 그런 기법 그 에이작스 같은 걸 써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그게 히트 쳤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상을 한 거죠. 대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웹 개발 3T 아키텍처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의 플랫폼으로 요게 이제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아키텍처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건데 여기 부분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로드맵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놨죠. 2014년 기준 이런 기능 블럭을 개발자라면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학사 커리큘럼에서 익힐 수 있었던 것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거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기술 블록, 웹 프론트 엔지니어가 알아야 되는 기술 블록, 그 다음에 서버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러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어널리시스 스페셜리스트죠. 예, 알아야 되는 기술 블록 이런 것들을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대학원생들 처음에 모집할 때 요거 주고 요거 한 페이지 프린트하고 여기서 아는 거 형광펜으로 그 밑줄 쳐봐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거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막 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뭘 관심을 갖고 있고 뭘 했는지가 좀 금방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했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용어들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면 안 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마이 바티스 뭐 데이터 프레임에 아이 바티스 하이버네이트 안 써는 봤지만 이런 못 들어봤다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서블릿 톰캣 안 들어봤다 뭐안 예를 들면 제이보스 이런 거 잘 찍으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봐도 돼. 지금 안 쓰는 거 있죠. 형상 관리에 Git하고 SVN이 있는데 이거 안 들어봤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게 부족한 건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족한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자기가 더 잘하는 부분은 더 딥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하둡, 맵리두스 R 있죠. 그래서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써놨는데 여기가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도 써놨어요. 오래됐어요. 2016년이네요. 네. 2016년 11월 달 했던 것들이고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 구글 어널리틱스 여기서부터가 구글이죠. 그때 얘기했던 거 구글 어널리틱스 그 사용자 추적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네,
했었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우리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구글 어널리틱스 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정 생성한 다음에 클릭하고 몇 번만 뚝뚝뚝뚝뚝 여기 하면 요 부분이 나와요. 요 빨간색 요 부분만 카피한 다음에 사이트 만든 거에 홈페이지의 헤더 부분에만 스크립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사용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클릭한 거, 그게 이 구글 어널리틱스 사이트 이쪽으로 들어가요.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그 관리자니까 그 웹사이트 데이터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실시간으로 몇 명이 누가 언제, 그다음 어느 지역에서, 그다음에 어떤 OS로 등등 어떤 페이지를 보고 갔는지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페이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어느 페이지에 강하게 둬야 된다, 약하게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요. 이 트래킹 데이터가 유저들이 클릭한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빠져나가게끔 갑니다. 예. 그래서 구글 어널리틱스 서버 쪽에 트래킹 데이터가 쌓여지고요. 관리자가 여러분들 가입했으니까 구글 어널리틱스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 트래킹 데이터에 접근해서 아까 같이 이런 이 데이터를 보는 거죠.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짜예요. 이게 공짜니까 깜짝 놀라는 자빠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 사이트에 구현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